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부 종합토론 순서입니다. 1부에 이어서 모더레이터 맡게 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의 대표 세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게 됐는데요. 저희가 한 30분 정도 이야기 나누는데 세 분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어가지고 1부에서 세 분의 창업자가 아낀 시간을 이렇게 많이 좀 약간 지난 부분이 있어서 또 30분 동안 저희 임팩트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들은 피칭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좀 잘 지키는데 투자자들은 그런 시간 제약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약간 익숙치 않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세 분 워낙 유명하시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 세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아까 전영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VC도 굉장히 늘어나고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벤처 캐피탈 투자만 7조가 넘었다 그러고 여기에 롯데벤처스 같은 신기술 금융회사 투자 합치면 또 더 늘어나고 또 프라이빗 이쿼티도 있고 해외 벤처 캐피탈 이렇게 다 합치면은 10조가 훨씬 훌쩍 넘어가는 13조, 14조 이렇게까지 간다 이런 추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 우위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투자자가 너무 몰려가지고 오히려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혹시 실감하시는지 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영민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당연히 뼈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 처음 올 때는 우리가 처음 대표이사 맡을 때는 잘 몰라서 그룹 돈 가지고 참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공헌을 위해서 돈 잘 쓰고 신나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한 6개월 지나면서 우리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돈 찼어요. 내지는 제일 뼈 아픈 게 우리가 롯데 돈까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럴 때는 진짜 좀 가슴 아팠고요. 저는 그래서 까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까였다고 이랬는데 가슴 아프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우리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한국의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정말 자신감 얻고 세상 바꾸겠다는 그런 기쁨, 앞으로는 까이지 말아야겠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중희 대표님도 한번. 네. 당연히 느끼고 있고요.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보통 보편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안정된 직장이라는 말 자체를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공채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대기업에 내가 다닌다고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어떤 기업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자각을 이제 하시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적으로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반대급부로 하나하나의 스타트업들이 푸는 문제는 너무 작아진 감이 또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회사들처럼 진짜 내가 10년쯤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전 세계 인류의 삶에 강한 임팩트를 줄 만한 걸 내가 만든다. 이런 창업자는 저는 비율로는 훨씬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팽창을 했으니까 질적 성장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태원 대표님. 네, 저도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거는 충분히 느끼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밸류에이션도 높아지고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창업의 전선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기회 요소도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아까 이제 유종희 대표도 얘기했듯이 향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가 그 다음 우리나라의 10년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자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면 이게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또 잘 못하면 이게 또 하나의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환경적으로 좋아진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심정적으로 확실히 좋아진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스타트업들 모인 단체니까 저희 출범할 때만 해도 투자자 갑질, 그다음에 저기 심사 받으러 갔더니 폭언, 반말 이런 거 호소하는 스타트업 대표들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게
시장의 상황이 단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 벤처 캐피탈들도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심사역에 대한 그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해서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뭐 시장 환경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세션 제목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인데 발굴이 맞나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전 완성형을 이렇게 캐낸다기보다는 또 이제 같이 키워내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찾기는 찾아야 되잖아요. 혁신적인 스타트업 아니면 앞으로 굉장히 혁신을 잘할 것 같은 스타트업을 찾는 여기 질문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세 분께 이거는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기준, 내가 볼 때 아니면 우리 회사만의 기준, 내가 볼 때는 이런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 마이크를 빨리 말씀하시려고 마이크를 들고 계시는 전영민 대표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예. 그 벤처 캐피탈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컴피던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리크루트입니다. 가망성 있는 스타트업들 우리 회사를 많이 찾아와야 돼요. 많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셀렉트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셀렉트했어요. 근데 뭐 아까 뭐 옆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셀렉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벨롭을 해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디벨롭하는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벤처 캐피탈을 셀렉트하는 능력, 디벨롭하는 능력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문제는 리크루트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300개가 넘는 벤처 캐피탈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체로 스타 심사역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인맥을 통해서 사실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그 심사역들 미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콜드메일 보내고 누구 연락해서 좀 소개해달라 이러는데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걸 시스템화 좀 하자라고 좀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엘캠프 같이 아예 공개 모집을 1년에 뭐 2번, 3번 정례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누구나 다 와라. 그러면 다 의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이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뭐 미래식당과 같이 우리 롯데가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뭐 롯데칠성음료, 뭐 롯데리아 뭐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식품 쪽, 농업 쪽, 식자재 쪽 이런 쪽 아이디어 가진 친구들은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공개 모집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좀 확보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 하나만 유중희 대표님도 지금 빨리 말씀하시려고 네, 했는데 뭐 할 수 전영민 있는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더 얘기 나온 김에 네. 유중희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그 롯데벤처스는 CVC이고 우리나라 CVC 중에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편인데 이제 뭐 얼핏 이제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제 계열사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CVC로서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CVC에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뭐 심사를 받을 때 좀 그 롯데는 좀 이 다른 벤처 캐피탈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가능하려면 우리가 이 스타트업을 심사를 할 때요. 이 스타트업은 롯데제과나 롯데푸드와 협업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그 롯데제과, 롯데칠성에 있는 신규 사업 담당 임원이나 팀장들한테 노티스를 하지요. 그럼 지가 와서 보든지 아니면 지 밑에 팀장을 보내든지 그것도 안 되면 영상으로 참여해서 같이 리뷰를 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탁월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될 것 같아. 투자하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역들한테 삼성전자에 연락드려라. 삼성전자 연락드려가지고 삼성벤처 투자에 투자를 받고 기왕이면 우리도 조금 더 좀 보태가지고 우리도 돈 벌면 좋겠지만 그렇게 연결해 드리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혹은 그 지원하신 스타트업을 위해서 좋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조금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그런 비즈니스 연관성을 중시한다. 그럼 반도체는 이제 롯데벤처스 가면은 좀 삼성으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중희 대표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 오래 하신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 이 업은 약간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약간 숨어서 도와주는 이런 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다던가 뭐 이런 분들이 좀 적은데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그 파트너를 파인딩하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뭐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투자자들도 브랜딩을 되게 잘해야 된다. 굉장히 선명한 어떤 철학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지를 열려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좀 알려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심사역들의 개인기로 어떤 인맥으로 딜을 찾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전사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CTO도 저희가 인바이트를 하고 테크팀을 꾸려서 개발자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테매틱하게 하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로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데 저희의 테크놀로지를 쓰는 쪽으로 저희는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퓨처플레이가 가진 뭐 특징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중인 대표님이 또 창업자 출신이라는 점도 있고 또 이 그 일반적인 그 VC들과 달리 컴퍼니 빌더 역할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창업자가 이제 VC 하니까 그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미국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창업자 출신 투자자랑 그냥 순수하게 투자자로서 성장한 분들이랑 누가 투자를 더 잘하나 요거를 이제 조사해 봤는데 창업자 출신이 투자를 더 못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선배님들 앞에서 아 내가 창업자 출신인데도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저도 초창기에 그런 오만을 좀 떨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업이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저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같이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왜 추운지는 알아요. 그 추위를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하는 일은 거기 가면 지뢰가 있어서 발목이 잘릴 수 있어요. 저도 발목이 그때 잘렸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장점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컴퍼니 빌딩을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수 겸 코치, 뭐 플레잉 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용기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혼자 창업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리소스를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창업자 출신이니까 공감은 장점인데 능력이 꼭 뛰어난 건 아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때로는 연애할 네. 때도 그렇지만 공감이 합리적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 네.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막 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공감 가는 대상한테 냉정하게 이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예, 그런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컴퍼니 빌딩도 병행하는 그럴 거면 그냥 선수로 뛰는 네, 게 낫겠다. 선수로 같이 네. 뛰면서 하면은 이제 같은 위치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태원 대표님도 아까 이제 우리는 아직 꼬꼬마 예,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셨는데 좀 뭐 신생 후발 그 벤처 캐피탈로서 뭐 우리만의 기준 좋은 스타트업을 선발하려면 우리는 이런 장점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VC 창업을 2번 했습니다. 한 번 한 회사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두 번째는 아예 상장을 하지 않는 모델로 이제 지금 VC 창업을 2번째 했고요. 참고로 제 석사 논문이 그게 있습니다. 창업자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네, 창업자 출신이 초기 기업을 많이 투자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제 논문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이고 아무래도 이제 아직 네임밸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개개인들의 어떤 네임밸류가 회사 네임밸류보다 더 클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후발주자고 작은 회사로서 시장에서 빨리 잘할 수 있는 거는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스피디하게 의사결정을 좀 내려드리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저는 VC의 심사역이 10명이면 저는 10명이 다른 눈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을 거면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아까 유 대표님 말씀처럼 10년 이후를 내다볼 때 사람마다 관점은 되게 다를 수 있고 근데 그걸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는 신이 아니면 맞출 수 없는
그럼 저는 이제 10명의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뭐 그 딜을 갖고 왔던 담당자는 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회사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게 텍스트나 말로써 담겨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 이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회사로서의 장점이고 저희 회사에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스타트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9명이 반대해도 그 담당자의 시각으로 찬성을 하면 투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러면 예. 한 번만 예. 그 뭐 이제 소위 그 슈퍼패스 쓰겠다 이러면은 이제 뭐 슈퍼패스 예. 그냥 항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항상 한 명만 투자에 동의해도 예. 그 이제 담당자가 어쨌든 바라보는 눈들이 있고 대신 이제 그 전에 토론은 되게 많이 하죠. 토론은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VC 심사역들이 뭘 되게 고민하냐면 난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 말까에 되게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 그 노력하는 시간에 내가 진짜 이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더 허비하고 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발표 내용에 보니까 이제 ESG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이제 ESG 측면에서 심의하고 하신다 했는데 이게 위벤처스의 투자 전체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ESG 펀드를 별도로 조성해서 그쪽에만 적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모든 투자건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영역의 회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처럼 모든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LP들의 문제 제기는 없나요? 왜 꼭 ESG로 필터링하냐? LP들은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예,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ESG라는 용어들이 나온 것도 사실은 LP들의 요구였습니다. 글로벌리.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또 여기 좀 소개시켜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영민 대표님께는 이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의 많은 성공 사례가 환경과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사례를 적용할 때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이 시장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스타트업이 거기에서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환경적 차이에 따라서 좀 보시는 관점이 어떠신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대단히 다른 점 있지요. 그리고 또 업종이라든지 혹은 리걸 이슈라든지 혹은 뭐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들은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롯데벤처스가 투자를 하고 거기 사무실 주고 지원해주고 요것에서 끝나면 많이 실패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있는 파리 스타트업 같은 한국인들이 뭐 수백 명이 그 모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코칭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미국에서 성공했는 어떤 유니콘 창업자들이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는 이유가 그런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뭐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태원 대표님 질문 들어온 거는 이제 아무래도 ESG 주제로 발표하시다 보니까 ESG 쪽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ESG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 구조는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ESG 중에 S나 G의 좋은 사례는 무엇일까요? 뭐 스타트업이 좀 참조할 수 있는 사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S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있겠죠. 회사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의 종업원들의 또는 임직원들의 급여가 다른 데보다 높다. 그러면 ESG가 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나갈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G 관련해서도 이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사실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라고 보면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경영진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또는 고객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이제 뭐 얼마 전에 하이닉스 이런 데서 이제 연말에 성과급 문제로 직원이 딱 전체 메시지에 올리지 않습니까? 사내 게시판에. 이런 것들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별로 생각지 않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죠.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쁜 사례 같은 게 이제 예를 들면 남양유업이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그런 뭐 이렇게 어떤 오너 경영진의 갑질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업의 가치가 엄청 빠지고 회사의 이렇게 몰락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뭐 또 한 가지 뭐 예를 지금 이제 새롭게 개편해서 또 나오고 있는 뭐 이루다 AI 같은 경우에 뭐 그 회사 이제 호불호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좋은 기술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끌었는데 중간에 이제 비속어들이 나왔는데 또 그것들을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접었잖아요. 아마 그 회사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쯤 아마 뭐 몇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로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뭘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S나 S나 G 문제는 잘못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 잘못하지 않고 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저희 그 키노트 때도 저기 야놀자 김정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ESG는 이게 그 과거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였다면 ESG는 생존의 문제다. 그런 같은 맥락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중희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유중희 대표님이 아까 발표하실 때 이제 미래 10년 뒤를 보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얼마나 잠재력 가능성이 있을지 알 수 있으려면 현 시점이 아니라 미래 트렌드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미래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로 구성된 스트래테직 플래닝 팀이라는 팀이 있어서 그 미래에 저희가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그널을 잡아내는 일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투자 회사에 없는 조직인데 저희는 좀 저희가 먼저 미래를 보고 그 저희가 보고 온 미래에 맞는 회사를 좀 투자하고 싶어서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캐치한 시그널은 뭐 ESG 관련된 이슈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앞으로 10년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과거의 직업의 대부분은 사라질 거예요. 저희 뭐 농반 진반 투자 심사역은 AI가 훨씬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라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프로덕트 오너 같은 직군은 대기업에는 심지어 없고 스타트업들에는 다 있는 직군인데 PO가 미니 CEO라고도 불리잖아요. 근데 이런 직군은 새로 생겨났죠. 그래서 어떤 직업은 사라질 거고 어떤 직업은 생겨날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에 있는 모든 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생애 주기에 한 번 이상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어떤 사회적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 그냥 단순히 그러면 교육업이 흥하겠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우리가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일상화됐잖아요. 또 주 4일제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하는 방식 심지어 고용되는 방식조차도 꼭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에 고용돼 있어야 되나? 내가 엔잡러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걸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직업의 해체 혹은 직업의 리크리에이션 이쪽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내에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일종의 이제 시간 여행자 그룹을 두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린다기보다는 답변하시고 싶은 분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진지한 심각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다 진지한 얘기였지만 우리나라 이제 벤처 캐피탈이 계속 그 발전하고 투자 환경도 계속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좀 한계나 좀 개선해야 될 과제로 이야기되는 게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유니콘 단계 그 이후 단계에 투자할 국내 자본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이 모태펀드 받아서 이제 조성하는 경우에는 뭐 2천억만 돼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다 보면 유니콘 단계에서 한 1,000억 정도를 모은다 할 때 거기에 이제 최소 1,000억을 모은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게 이제 유니콘 이후 단계에는 보면은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은 다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 문제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태펀드나 이런 게 이제 국내 투자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해외 투자는 뭐 20% 이내로 딱 묶어둔다든지 해서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의 글로벌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같이 키워주는 이게 투자자가 동반자 역할이 돼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때는 결국 또 글로벌 투자자를 스타트업이 구해와서 그 시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벤처 캐피탈의 글로벌 경쟁력이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뭐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고 싶은 분이 네, 제가 하 일단 대표님, 네. 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해외 투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나라 이제 조합의 법상 이제 조합 내에서 1-20% 이상은 해외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회사 전체 포션에서 전체가 전체 포션의 40%는 해외 투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두 개 펀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다 국내 투자했으면 나머지 하나에 한 80% 정도는 이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이제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한쪽 완전 민간 펀드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이 펀드에 또 주목적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걸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펀드 중에서 금융권들이 펀드에 출자가 되어 있으면 볼커룰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볼커룰이라는 거를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 은행의 지분율이 5%가 안 넘으면 해당은 되지 않지만 그게 이제 제재가 걸렸을 때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은행이 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펀드도 5% 미만 뭐 더 심한 데는 아예 그냥 미국 쪽은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볼커룰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되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제약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글로벌 투자는 그러면 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모험심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PE들은 뭐 몇 조 되는 돈도 굴리시니까.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베어로보틱스 같이 투자한 그 베어로보틱스도 이번에 클로징을 할 때 PE가 앞장서서 투자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그런 거대 자본들이 모험심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유니콘 빌딩을 한국 돈으로 못해는 이미 옛날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현 시점에서는 그런 모험 자본인데 큰 자본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또 뭐 저희끼리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 새 정부에 또 열심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그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가지고 이제 세 분 마지막 말씀 짧게 청해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뭐 다양하지만 또 이제 이 창업의 그 뜻을 품고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시냐, 뭐 아이디어만 있어도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보면은 그 투자를 받고 나면 투자자들이랑 밀접하게 움직이니까 그때 되면은 굉장히 친숙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투자자는 이제 스타트업과 굉장히 다른 존재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창업을 시작하셨거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투자자로서 꿈과 희망 내지는 투자자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당부하는 한마디 1분씩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할까요? 전영민 대표님 마지막에 하시고 하태훈 대표님, 유중희 대표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 뭐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를 찾아가서 뭐 저희 좀 투자를 해야겠달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투자자들의 인식들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뭔가를 고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희 또한도 생존을 위해서 뭐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무언가를 도와드려서 저희가 투자됨으로 인해서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뭔가 좀 나아졌다 이런 것들을 사실 보여드리지 못하면 저희도 그 다음번에 생존이 되게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뭐 여기 두 회사들도 쭉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VC들이 돈 자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 마시고 항상 찾아와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창업자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적극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요. 투자자를 만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만나세요. 최대한 빨리 하시고 최대한 많이 만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지키는 룰인데요. 대표이사지만 자주 스타트업 창업자들 만나는데 제 방에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제가 마음속에 이 회사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서면 엘리베이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열어드리고 문 닫히는 거 보고 인사하고 보내드리고요. 지금 당연 투자 안 되겠다 싶으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탑니다. 1층까지 내려가서 현관 앞에서 가시는 거 보고 인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투자한 사람은 인연을 이어가면서 진심을 전하면 되지만 투자 안 하는 사람은 가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피보팅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대표이사가 1층 현관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게 요즘 벤처 캐피탈의 자세입니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위기의식 느끼고 있고요. 어떤 리포테이션,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버선발로 나가야죠. 용기와 자신감 가지시고 저희들 찾아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부터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벤처 캐피탈 이 세 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했는데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이 세 분 말씀대로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국내에만 300개 이상의 벤처 캐피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나시면 꼭 좋은 발전과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뭐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기로 하죠.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